네, 여러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네, 점심 맛있게 못 드셨나 보죠?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국 구동지연합회 장광현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전한 시민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대표 여러분들과 또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섰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업을 쪼개면서 이 나라를 위해 지금도 외침을 그치지 않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정치권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여기 보이신 여러분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 이대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살만 나십니까?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살만 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촛불 민심이라고 앞에 나선 사람들, 그래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뭐라 그러고 우리 국민한테 나섰습니다. 여러분 살만 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자기네들이 만들겠다고 큰 소리치고 지금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듯이 살만 나지 않는다, 이게 나라냐, 이런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만 안 나는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나라다운 나라가 됐느냐? 저는 우선 첫째, 이 나라가 집권 1년 6개월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웃기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웃기는 나라가 됐냐? 여러분 첫째, 이 문재인 정부가 서민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녀보면 서민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 쳐요. 가게 이거 문 닫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학수 없이 운영은 하지만 매달 적자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 손 잡고 붙잡는 아주머니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서민 잘 살겠다고 하더니 서민 울리는 이 정부, 이거 우스운 정부 아닙니까? 그 통계 지표로도 이렇게 나와요. 소득 분배율이라는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상위 20%, 하위 20%, 부포가 지금 거의 6배, 5.95니까요 6배네요. 이 정부 들어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차이가 6배로 늘어나면서 서민은 잘 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일자리 정부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일자리 정부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청와대 그 집무실 뒤편에 보드판에다가 매일 일자리가 얼마큼 늘어나는지 보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 아마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부가 집권하고 지금까지 일자리 만들겠다고 돈을 얼마나 퍼부었냐? 54조 원을 일자리에 쓰겠다고 우리나라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커녕 뭘 어떻게 변했냐? 실업자가 전국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의 실업 통계에서 가장 높은 실업 통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산과 투자는 6개월째 곤두박질 쳐져 있고 9개월째 실업자는 지금 100만 명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정부라고 하더니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일자리 말살이 되는 정부가 됐는데 이거 우스운 정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슬슬 얘기를 하니까 좀 열을 받는데 제가 우두기 좀 벗고 하겠습니다.
더 또 우스운 건 뭐냐? 이 나라 경제 망쳐놓고 아니 북한에는 돈을 못 퍼줘서 지금 안달을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아니 이 나라 경제 지금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북한에다가는 지금 난폭 협력을 하라고 돈을 못 퍼줘서 지금 안달을 하고 있어요. 요번에 귤 상자도 너무 보낸다는데 좀 못 사는 사람 귤 보내줘도 괜찮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군대 수송기가 뭐를 보냈냐? 선물 수송기로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요새 또 뭐라고 얘기하냐? 소득주도 성장 망가진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랬더니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포용성장. 이거는 OECD에서 한 3, 4년 전에 OECD 보고서에 포용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소득주도 망가지니까 살짝 아무도 모르게 저 청와대에서 뭐라고 바꾸냐면 포용성장으로 이거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새 신문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포용국가를 만들겠대. 포용국가. 아니 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포용성장이라는 말을. 그렇지만 포용국가로 가면은 그건 사회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또 세계 여러 나라와 아울러서 포용적인 정책을 쓰겠다는 게 포용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포용 정책을 어디다 쓰냐? 김정은이 포옹할 때 써. 예. 여러분, 그 사람 김정은 배 나온 배에는 포옹을 하면서 자기 반대하는 사람은 적폐 세력이라고 다 배척하는데 이게 포용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또 웃기는 얘기, 또 우스운 나라 된 거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지난번에 시진핑 만나러 갔죠. 우리 대통령이라는 분이 가서 나는 여의도에는 혼밥족들이 많아요.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 외교 가서 혼밥족 행사를 하는 걸 보고선 나는 눈 뜨고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도 처음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걸 보니까 외국에서 뭐라고 그러냐? 혼밥 외교래. 말은 좋지만 존심이 상해서 못 있겠어요. 대한민국 우스운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수십 시간 가야 돼요.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서 20-30분 만나고 뭐라고 그러냐? 트럼프가 카메라 있는 공개석상에서 그거 지난번에도 대답한 거니까 대통령이 얘기할 거 없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집어친 시간이 뭐 20몇 분 만에 그랬대. 비행기 갔다 오는데 수십 시간 타고 오는데 만나기는 20-30분 만나고 거기다 또 면박까지 다가오고 오니 이건 존심이 상해서 대한민국 국민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 우스운 가만히 된 게 요새 또 나타났어. 아니 DMZ에 선글라스 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야 이게. 네? 아니 그것도 대통령 외유 중에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다 대동하고 저희가 딱 나타났어. 그랬더니 요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당 의원 하는 사람들이 요새 왕의 남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DMZ에 이거 말이나 됩니까? 지금 아니 대통령이 외유 중에 자기가 장관 대동하고 이거 가는 건 진짜 왕의 남자 이름도 잘 줬어. 그랬더니 어떤 여당 의원은 오늘 신문에 났어. 저 오늘 문화일보 보세요. 환관이 나타났다. 이런 말도 나온대요.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 우스운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웃지만 1년 6개월 만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우스운 나라가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한심하다고 그러시네. 예, 말씀드려야지. 이게 우스운 나라만 되면 괜찮은데 이게 또 한심한 나라가 됐어요. 한심한 나라 이해 몇 개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한심한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던 것이 이 전기입니다. 전기. 이 전기가 값싸고 질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이런 전기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우리가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쓸 수 있었느냐? 우리나라가 1965년에 소위 원자력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 원전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1965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바닥 제로에서 순전히 우리나라 두뇌로서, 우리나라 기술로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든 게 우리 원전입니다. 원전이 APR 1400, 우리 최현우 의원님 아주 독일서 공부하시고 최고의 전문가가 계시지만 우리 APR 1400을 만들어서 이걸 또 우리가 얻어갖고서 이게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을 따라갈 원전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원전의 그 모태국이었던 영국, 미국 다 만세르로 다 지금 꼬랑지 다 내리고 우리가 한거 가서 다 쓰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우리의 술력으로 가장 그 최고의 기술을 만든 거 지금 하루아침에 사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말은 태양광을 하겠대. 여러분, 지금 원전을 앞으로 짓지 않겠다. 그래서 월성 1억이 7천억 들여서 보수공사 다 해놨는데 이거 폐쇄 결정했어요. 앞으로 짓겠다는 그 4개 추가 이거 하는 거 이거 짓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결판이 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원전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하냐? 태양광을 하겠대. 태양광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해가 나오고 뭐 이게 날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설비 용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실제 이용률은 1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만금에다가 3기가와트짜리 뭐 태양광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 이용률은 15%밖에 안 되니까 450메가와트밖에는 못해요. 생산이 그것밖에 안 돼요. 풀 하더라도. 근데 월성 1호기 하나가 몇 메가와트냐? 월성 1호기 하나가 500메가와트예요. 근데 이거 때려 부수고 안 지고 이제 새만금에다 어마어마한 30년 걸려서 여러 가지 그 호남 사람들의 꿈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다가 태양광으로 아무런 동의도 없이 거기다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 사업에 지금 서울시의 45%가량은 전부 예전에 운동권 하던 친구들이 지금 다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떼돈 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무슨 정책 실장된 김수현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 요번에 들어보셨죠? 그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지난번 집권하고서 처음에 잘 가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스톱시키고 매물 비용만 1,700억, 6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매물 비용을 하면서 공론을 하겠다고 해서 3개월 동안 그거 스톱시키고 정지시켰던 그 장본인, 기획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지금 김수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내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 장하성이 그만뒀더니 또 김수현이가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이게 한심한 나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 안보 이거 망가뜨리는 거예요. 에너지는 정말 우리는 독일같이 어디 블랙아웃 되면은 불란서에서 전기 얻어쓰고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만약 블랙아웃 오면 이건 가는 건데 넌 왜 이런 모험을 하는 거냐. 물론 태양광 투자도 하지만 원전은 원전대로 기저 에너지로서의 그 기능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다 때려잡고 태양광으로 하겠다? 이거 얼마나 비용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한심한 나라 이 탈원전 이거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후대에 재앙을 끼칠 이것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걱정되고 한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한심스럽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에 대해서는 부지예요. 경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경제 잘 모르겠죠. 경제 모르는 것이 저는 경제 지금 파탄을 갖고 오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 실업률과 이 나라를 지금 어렵게 아우성을 치게 만든 원인이라는 정도는 대통령이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하성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하성이가 연말쯤 되면 좋아질 거다. 얼마 전에는 그만두기 얼마 전에는 내년에 가면 좋아질 거다 또 말을 또 바꿔요. 그러면 그 김동연 부총리하고 둘이서 아웅다웅 할 때 소득주도 성장 그 얘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실업을 갖고 온 원인이야. 한 사람은 영향을 좀 미쳤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영향을 전혀 안 미쳤다.
소득주도 성장 더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대통령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알아야지 판단을 하지. 근데 요번에 모르니까 그냥 둘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제 경험으로는 경제도 무지했지만 또 가장 준비 안 된 대통령 사실은 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사실 경제 그분 모르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장덕진 장관이라는 분을 모시고 제가 사무관 생활을 했어요. 그때 차트 보고 할 때 국제수지란 무엇인가 이게 전두환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차트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국제수지라는 거 우리 요새 고등학생도 다 아는 이것을 그리고 대통령한테 국제수지가 뭔지를 알아야 그다음에 설명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만드는 거였어요. 전두환 대통령 사실 경제 모르셨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경제는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을 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 제일 그래도 경제를 잘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듣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잘 쓴 거예요. 사람을. 그때 김재익 수석이라는 분을 경제수석으로 앉히고 이제 당신이 대통령이야. 물가하고 국제수지만 잡아줘. 이 얘기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1983년에 아웅산 사건 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때 공직생활을 벌써 한 지 꽤 됐지만 그때 가서 이렇게 보면 상가집 가면 우리나라 인재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웅산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 인재를 다 모아서 잘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어렵던 경제 물가도 잡히고 국제지도 잡혀가는 그것을 이뤘던 게 전두환 대통령 이걸 모르지만 경제는 모르지만 사람은 잘 썼어요. 근데 여기 지금 계신 은모라는 분은 사람도 못 쓰는 거예요. 경제는 잘 모르면 사람이라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어디에 사람이 어느 사람이 붙어있냐? 좌파로 무장된 사람들 청와대 병풍에 쌓여 있어갖고 사람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지도자나 왕이나 이 눈이 멀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망가지는 거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람이라도 잘 쓰라고 한번 박수 한번 우리 신계석 좀 주시고 싶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한심한 게 뭐냐면 이제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인정한 게 뭡니까? 유일한 합법정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건 유엔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걸로 우리나라가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 직접적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역사 교과서에서 유엔이 그것도 문서로서 내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그걸 빼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심한 나라니까 유엔이 해달라고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졸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을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걷어차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우리 후세들에게 이걸 가르치겠다. 여러분 한심한 나라입니다. 또 한심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요? 얼마 전에 평양회담하는 데 갔죠. 그 문 대통령께서. 근데 한번 가서 나는 비핵화 얘기 핵 좀 니네 폐기할 수 없냐? 우리 로드맵이라도 만들자. 이런 얘기도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남북 군사 합의서라는 걸 갖다가 뚝하니 하는데 여러분 그거 보셨죠? 거기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북한이 뭘 하는지 지금 북한이 제가 알기로는 군사력의 70%가 우리 군사 분계선에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기습 공격을 할지 무슨 짓을 할지 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24시간 정찰을 하고 있어요. 쟤네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어요. 근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했어요. 이제 서로 니네 나라도 아니지만 거기랑 같이 그 비행 정찰하고 비행 감시 구역을 없애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버렸어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김정은이 뱃속을 어떻게 알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김정은이 신이라고 할까? 선의만 믿고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저는 재앙을 일으킨다. 이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위험 부담을 하게 하는 이 한심한 정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한심한 정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내가 만약 더 말씀드리면, 요번에 그 세계에서 지금 대북 제재를 취하는 공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조가 왜 시작이 됐습니까? 누가 자초했습니까? 북한이 자초한 거 아니에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그렇게 따돌림을 받고 공조를 못 받는, 오히려 제재를 받는 이런 걸 자초한 건 북한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럽까지 가서 북한 제재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누가 풀어야 돼? 그 김정은이가 가든지 말든지 이래야지.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럽까지 비싼 돈을 주고 가서 그것도 얘기하면 상대방이 먹혔냐? 독일이나 영국에서 전부 퇴짜 맞지 않습니까? 이거 한심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 한심한 나라만 되면 또 좋아. 이상한 나라를 또 만들었어요. 이상한 나라. 이거 이상한 나라라고 해야 될지 미친 나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는 광화문 이 한복판에서 김정은 연호를 해도 잡아가는 놈이 없네. 네? 지 마음대로 떠드는 거야. 김정은 뭐 만세인지 뭐 어쩌고 하는데, 무슨 백두칭송위원회? 난 듣기도 처음, 여기 어르신도 뭐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처음 들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이거? 네? 또 어떤 친구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찢는 세리머니를 하는 거 다 경찰이 구경만 하고 있어. 잡아가지도 않아. 네? 그러고서 그 성조기 찢은 사람들은 언론에서 보니까 전부 민중당에 입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한복판 광화문 내거리에 빨갱이 같은 놈들이 돌아다녀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나라. 이거 이상한 나라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뭐라고 장벽을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태영호 공사가 북한 연금 공사 하시던 건 아시죠? 그 양반 여기 내려와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러 다니는 그분한테, 북한이 이런 나라가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체포조를 갖다가 동원을 해서 강연도 못하게 만들어. 네? 그럼 대한민국 경찰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검찰은 어디가 있고? 이거 적폐한다는 것만 바로 그 다음날 압수수색 받아야 돼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짓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북한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북한의 풍선에다가 날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박상학이라는 회장이 이거 아마 날리셨던 그 모임의 회장을 맡으신 분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이분도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이네들이. 북한 아프게 하는 사람도 이거 체포하겠다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건지. 저는 그냥 이상한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공공장소에서 더 심하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도 한국말은 능통한데 이상한 나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이상한 나라 또 있어. 저는 여러분 007 영화 봐도 어디나 상대방 나라 정보기관의 장 죽이기 위해서 007을 채용해서 쓰는 그런 첩보 영화, 스파이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국정원장이라고, 적어도 한나라의 국정원장이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저 사람 우리 적대니까 저 사람 죽여야 돼, 이 정도 나올 국정원장이래야지. 지금 국정원장 뭐 하고 다닙니까? 대통령 졸졸 쫓아다니잖아요. 김정은이 만나고 다니는데, 그거는 이 정권에서 북한하고 접촉할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정보기관은 딱 중심을 앉아갖고 좋은 정보, 온갖 정보 분석하고 이거를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토스해 주는데, 국정원장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국정원에서 생산하는 자료가 그 원장 비위에 거슬리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보라는 것이 편향돼서 왜곡된 정보만 국정원장한테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국정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만약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장부터 싸그리 밑에까지 어떻게 돼? 구속이야, 구속도. 여러분,
아니 상대방 나라에서 죽이지 못할 망정 요 전 정권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원장이 4분이 하셨는데 4분이 지금 전부 구속돼 있어.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권 오히려 국정원장은 법을 조금 넘나들지도 몰라요. 이 고급 정보와 이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려면.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뭐 특활비 어쩌고저쩌고 그런 명목으로 가서 4명을 지금 다 구속시켰어요. 웃기는 나라. 아니 이건 뭐 이상한 나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나라.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지금 더 화딱지나는 게 뭐냐. 얼마 전에 또 평양 갔었죠, 이 문 대통령. 평양 가서 여러분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응?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근데 평양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측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남측 국민. 여러분 여기 다 남측 국민들이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대통령은 남측 대통령이라고 해야지. 근데 미국 가서 서명할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또 써요. 이건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남측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잖아. 우리가 남측 국민이면.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참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나라 한 가지만 제가 더 들어볼까요? 이 경제 쇼통, 쇼통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거 사실 원내대표 할 때 이 쇼통의 그 말을 만든 제작자가 접니다. 이거 오늘 제가 저작권을 여러분께 밝힙니다. 이거. 근데 언론에서도 저보고 그거 쇼통 잘 만들었대. 쇼통. 경제 쇼통하겠다고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 마음에 있어서 갔겠습니까? 그것도 뭐 안 봐도 겁박에 의해서 간 거가 저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뭐 없는데 가서 무슨 리성원인가 뭐 하는 친구가 우리나라 재벌 총수한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 소리 듣고서도 아무런 얘기도 못하는 우리 대통령과 우리 내각들. 아니 대통령 제가 페북에도 썼어요. 그거 보고서 대통령 요새 식사 잘하십니까? 잘 식사가 넘어가십니까? 근데 그렇게 물었지만 오늘은 그렇게 냉면 먹을 때 우리나라한테 모욕을 준 리성건이 뭐 말씀을 듣고서도 식사 잘하시는 대통령, 이상한 나라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웃기는 나라, 한심한 나라, 이상한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거 이대로 가야 되냐?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바꿔야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정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을 우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탓을 많이 했어요. 그럼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보수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여러분 앞에 얘기를 드리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가 오늘의 화두입니다. 이것을 정권을 바꿔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되겠느냐? 이게 오늘 제가 사실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선 대통령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다음에 총선 대선 기다릴 것도 없이 내년에 끝나. 걱정 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어요. 제가 들었으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간다면 총선 대선을 거쳐서 정권이 교체돼야 되겠죠. 제일 먼저 총선이 내후년 4월에 있어요. 총선이 있는 게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내후년 총선과 그 후에 대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저는 내년 총선에서 틀림없이 우리가 이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 나온 데도 있고 어디 나쁜 데는 51%까지 나왔더라고요. 지지율이. 응?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내후년 총선 때 들어가면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대선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이 이상한 나라, 한심한 나라를 만드는 문 대통령을 보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이깁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 그렇습니다. 아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딱 하셨는데 보수가 뭉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저는 정치 일선에서 일합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큰 힘이 되고 앞으로 이 정권을 바꾸는데 큰 모티브가 될 거라는 거 저도 인정하고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치 일선에 있어서 그런지 정권을 바꾸려면 우리 보수 정당이 튼튼하게 굳건하게 바로 서야 정권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게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못마땅하고 밉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한테 매 때릴 때 정말 죽으라고 때립니까? 사랑의 매 아닙니까? 사랑의 매로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지 않을까.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가도록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냐? 정말 2016년 12월 9일 날 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12월 9일 날 탄핵되고 딱 일주일 후인 12월 16일 날 제가 말편이 이상하지만 얼떨결에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정말 부끄럽다고 제가 하는 이유가 제가 국회의원이면서도 이 당이 이렇게 망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때 제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최고위원을 했지만 2014년 이후에는 제가 당을 가본 적도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12월 16일 날 원내대표가 돼서 제가 원내대표실을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직원 하나 없어요. 옆에 연필 조각도 없어요. 그 넓은 방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직원도 없고. 제가 그랬더니 얘기가 우리 그 당시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망했다고. 우리 당 사무처 직원 300여 명이 전부 출근 거부, 당무 거부. 이건 스트라이크를 그 당 망했다고 이 당 사무처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은 벌써 이미 탈당 사태가 벌어지고 나머지 의원들도 새누리당 망했다고 다 보따리 싸고 있을 때였어요.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냐? 새누리당 언제 망하나? 이게 제목이거든요. 아이고 앞이 캄캄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저의 소임은 뭐냐? 사람으로 따지면 심폐소생에 들어간 사람을 구해내는 그것이 제 소명이었어요. 이 건드리기만 하면 당이라는 존재조차도 없어질 이 자유한국당을 그래도 보수 적통으로 이 당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당을 살려내는데 모든 힘을 했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또 하늘에서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그 과정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도 못 내겠다고 하지만 하여튼 대통령 후보도 만들어서 안철수보다 지면 안 된다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1등하면 제일 좋지. 대통령 되면 그건 최고고 만에 하나 안 되면 그래도 제일 야당이 2등이라도 해야지. 만약 3등 하면 또 혼란에 휩쓰인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죽어라고 띄워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2등 했어요. 안철수 이겼어. 홍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작년 7월 3일날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넘겨줬습니다. 저는 심폐소생에서 살려낸 것이 제 소명이었다고 한다면 그 홍준표 전 대표의 소임은 이제 이 당을 재건하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폭삭 망했습니다. 소위 젊은 표현대로 하면 폭망했습니다. 가슴이 저는 메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당규에 의하면 당대표가 그만두면 60일 이내에 후임 당대표를 뽑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뽑을 수 없는 여건이 발생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박성중 아까 의원도 오셨는데 박성중 메모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마트폰에 박성중 메모라는 게 나와서 친박과 비박의 대립이 심화될 거다. 앞으로 저 친구들이 잡으면 공천권을 행사하고 우리가 속단 말로 작살날 테니까 우리가 먼저 목을 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싸움판 난장판으로 해갖고 저 지방선거 후에 한 달 동안 의원총회 열 때마다 싸움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열 여건이 도저히 안 됐어요. 전당대회 열으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계파 싸움의 연장에 가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비대위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가동이 됐어요. 근데 비대위 체제가 가동이 돼갖고 지금 왔는데 지금 또 어떻게 됐어요? 요새 뭐 전원책 변호사하고 하는 거 보니까 쉽고 아까 얘기해서 쉽고 처려해서 데리고 왔는데 결국 문자로 해촉하면서 그것을 데리고 온 사람이 결국은 전원책 변호사가 어떤 짓을 했든 간에 그것을 데리고 온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죠. 한마디로 정치적 실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대위에 저도 그랬어요. 비대위에 기대를 걸고 비대위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비대위가 이제 동력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지금 앞섭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253개 당협위원장 전부 사퇴시켜버렸어요. 우리 당의 가장 기본 조직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당 지도부가 아니고 전국 253개 당협이 가장 기본 조직이 되는데 이걸 253명을 전부 사퇴시켜서 우리 당은 지금 국회의원하고 지도부 깍대기밖에 없어요. 이 상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 비대위의 제1의 기능은 뭐냐? 요 다음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원만한 새 지도부가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비대위의 제1의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 그 기능이 상실돼가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 보수정당에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선 뭐냐? 빨리 당원들이 선출하는 정당성 있는 당대표가 나와서 그 당대표가 구심점이 돼서 이 야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공고한 리더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선출을 해야지 그 사람의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 갖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랑 저나 정말 야당다운 야당 지금 우리 다녀보면 야 니네 무슨 야당이야 야당답지도 않고 야당답게 좀 해봐 이런 얘기 많이 저는 듣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런 말씀 해주시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당이 세제정비 전열정비 똑바로 해서 싸움을 하려도 우리 전당에 나가더라도 군인들이 전열정비 체제정비가 딱 돼 있어서 행진을 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빨리 우리가 건강한 리더를 빨리 뽑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저 나경원 의원이 좀 늦게 한 소개를 못 받으셨죠? 지금 우리 나경원 의원이 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당이 여러분 사랑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두 손을 불금 쥐고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총선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전열을 정비하는 전대를 원만하고 화끈하게 열어서 우리 그 당대표가 투쟁력 있게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견제와 비판기는 제대로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내부 혁신과 또 새로운 인물들도 영입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보수 대통합을 한다고 요새 뭐
뭐 언론에 대면 떠들어요. 제가 어디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보수 대통합이 뭔가 했더니 아니 탄핵 났을 때 그 후에 이 집 망했다고 뛰쳐나간 사람들 보수 대통합이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들도 회개하면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하지만 회개하고 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 그렇습니다. 정도에 따른 건 또 다르겠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지만 지금 집 나간 사람 그냥 데리고 오는 거? 이건 아니다 이거. 저는 요담에 당대표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제도권뿐만이 아니고 제도권 밖에 이런 건전한 시민단체들 많이 계세요. 또 아주 훌륭한 인적 자원들 제도권 바깥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많은 시간 동안 네트워킹을 통해서 거기서 훌륭한 인재들이 이번 21대 때 국회에 들어와서 투쟁력 있게 싸울 수 있는 21대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도권 밖에서 많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당대표 그러한 노력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끊임없이 그러한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를 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당에도 시민단체나 또 아니면 많은 좋은 조직과 교통할 수 있는 시민교류국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당은 지금 단절되어 있어요. 우리 제도권만 갖고 행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도권 바깥에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에 우리 당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저는 가칭 시민교류국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 보수 정당이 똑바로 곧바로 올바르게 올곧게 서야 정권 창출로 갈 수 있다. 거기에 우리 여러분의 건전한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건전한 말씀을 경청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손잡고 그것을 할 때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 이경계 변호사님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제 말씀을 이 정도 맺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짐 한번 하고 제가 내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짐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몇 자 좀 적어왔어요. 다짐을 하려니까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께 다짐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그것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한 수호자들이십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행진하는, 같이 가는 그런 굳건한 자리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좌파 정권의 하도입니다. 이제 좌우면하지 않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일도 매진에 나가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철퇴를 가하고 우리 도탄에 빠진 민생을 건지기 위해서 투자와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우리 같이 손잡고 도탄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역시 제가 믿었던 자랑스러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같이 손잡고 내년에 있을 총선과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우리의 손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는 이 자리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